그야말로 뭐 사건 반장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사회부 많이 하셨어요? 네? 사회부 많이 하셨어요? 사회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네네. 사회부는. 그럼 주로 뭐 하셨어요? 정치부만 계셨어요? 문화부도 있고요, 편집부도 했고요, 뭐 국제부도 있고요. 근데 정치부 데스크를 오래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회부 기사입니다. 이건 완전히. 자, 4명이 유흥업소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술을 마시는데, 이 유흥업소에 이제 여종업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종업원에게 술을 2잔을 줍니다. 2잔을 마시자마자 이 여종업원이 정신을 잃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나머지 3명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라는 네. 겁니다. 네.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정신을 차린 이 종업원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진정을 냈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알고 보니까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었더라가 여기까지 이제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진전된 건 뭐냐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더라라는 네네. 거예요. 네네. 자, 기각된 사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기각된 게 사실 기가 막혀서 갖고 왔어요. 네네. 사실은 네네. 이 정도라면 왜 이게 기각이 됐을까? 글쎄요, 그거 뭐 판사 마음이겠지. 뭐 판사 마음인데, 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을 뭐 유창훈 그거대로 하면 네,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인멸할 수가 없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구의원 나리가 됐으니까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네. 구의원 제가 이제 회의 들어가 봤더니 본 의원은 뭐 이러이러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구의원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높은 분이 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다음 뭐 거주도 일정하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한 가지 더 근데 사유가 아까 그 판단의 근거가 있지 않아요? 어떤? 범죄 중대성, 네네. 사안의 중대성. 네네. 아니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고요. 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그다음에 그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물론, 아니면 예. 사는 곳이 뭐 일정치 예. 않거나 이런 경우에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네. 옛날 같으면 이런 경우 다 발부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뭐 그냥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판사님이 잘 설득이 되셨나 봅니다.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였고요. 네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 네네. 방어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네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모든 사안이 다 구속 영장을 기각할 사안이 다 됐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네.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사실관계와 네. 다를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언론에 나온 걸로만 보면은 술을 2잔 마셨는데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의식을 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준강간이거든요. 특수 준강간 혐의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왜 특수냐면 여러 명이 같이 했으니까. 네. 이게 여러 명이 이제 후배까지 해가지고 4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강간을 1명만 했다고 하더라도 네. 나머지 3명은 기능적인 행위 지배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망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수강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풀려났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해명은 이거예요. 네네.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네네. 행위를 했는데 합의였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네. 합의였다. 아니 근데 의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합의를 갖다가 합니까? 그렇죠. 텔레파시로 합의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판단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기사 제목만 좀 으로 바꿔주시고요, PD님. 뒤에 백보드. 어쨌든 이 당사자가 사실 굉장히 자기가 청년 정치인이다, 준비된 청년이다라고 당차게 나왔던 사람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소개가 됐던 사람이고 보면. 지금 현재는 이게 4월달에 벌어졌더라고요. 네네. 4월달에 벌어져서 후에 어떻게 됐냐면 바로
스스로 탈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무소속이다. 근데 이제 탈당을 하니까 그걸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뭐 제명을 하겠다 민주당이 그런 어떤 와중에서 현재는 어쨌든 무소속으로서 이 검찰에 이제 이 소환에 응했고 지금 불구속 수사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영장 심사 후에는 무죄를 밝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 다 뭐 완전히 자신은 무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91년생이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축구 선수 출신에다가 무슨 성동 FC 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91년생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34살. 네. 그 다음에 30, 한 두세 살 정도 됐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정치하겠다라고 해서 구의원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민주당에서 네. 그걸 해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떻게 이런 그 행동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뭐 참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행적도 보면 시민들과의 무슨 뭐 행사가 있었대요. 네네. 아마 축구 행사였던 것 같고 왜냐하면 축구팀 후배들 축구 관련 후배들이라고 선수 뭐 후배인지 뭔지 축구팀 후배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술자리를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망을 본 사람들도 다 후배였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보면 공식적인 어떤 시 행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날짜가 네. 4월 10일이었어요. 예. 4월 10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투표 날이네요. 그러니까 총선 당일날 그러니까 그날 뭐 투표하고 노는 날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체육 행사를 갖다가 한 다음에 건전하게 체육 행사 했으면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씻고 들어가서 씻고 자면 되는데 그때 또 유흥주점 가가지고 거기서 이런 행동을 갖다가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표일 전날 행사를 치르고 투표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그럼 투표도 안 했겠네, 이 사람. 그렇죠. 사전 투표를 했나 보네, 그러면. 4월 9일 날 행사를 하고 4월 10일 새벽에 네네.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네. 어쨌든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 법정에서 어떻게 지금 이 구 의원이 이 자신의 어떤 이 범죄 혐의를 무죄라고 소명을 할지를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전날 그런 행각을 벌인 것 자체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뭐 사건 반장 저 멸콩이었습니다. 네네.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단 어쨌든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 정도면 사실상 구속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구속이 안 됐던 점.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는요. 네네. 그야말로 그 영장 전담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전담 그 판사든 부장판사든 그 자리가 굉장히 요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여성 부장판사들도 영장 전담을 하는데 이전에는 여성 판사가 영장 전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은 그 신숙희 대법관 후보 그 신숙희 부장판사가 중앙지방법원에서 최초로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장 전담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우리가 딱 한 명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유창훈 부장판사.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때 영장을 발부했느냐 발부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혼란하냐 아니면은 그 제대로 된 나라가 됐었을 것이냐 그게 결정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그때 영장이 발부가 됐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 개원식도 못하는 나라가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매번 이렇게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누더기 같은 그런 법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탄핵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요, 진짜로 10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써 탄핵 몇 번째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단초가 된 게 저는 그때 그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막 이렇게 막 화가 난다고 할까? 그렇죠. 뭐 통탄한다고 할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정변 말씀과 동일하게 영장과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또 구속영장 발부라는 판사의 판단이라는 것이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옛날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네. 구의원 같은 그런 자리는 네.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구의원들 이렇게 막 무리 일으키고 저기 지방에 시의원들 막 그 광역단체 말고 네네네. 그런 기초단체 기초단체에 무슨 의원이 필요한가?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면 진지하게 논의를 갖다가 해봐야 된다. 아니 뭐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뭐야 광역단체장 뭐 시장 뭐 이런 분들은 뭐 투표하는 게 저기 선출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 시장 뽑으면 됐지 무슨 구청장까지 일일이 다 뽑습니까? 시의원 있으면 됐지 무슨 구의원까지 뭐 서초구에 구의원 쭈루룩 있어야 되고 성동구에 구의원 쭈루룩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뭐 제대로 된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갖다가 막 잔뜩 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중에 뭐 그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또 이상한 일이나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물론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아 구의원 반드시 필요해, 시의원 반드시 필요해, 구청장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시의원, 구의원 이런 이야기들은 유럽처럼 풀뿌리 민주주의 아주 하나의 어떤 마을에서부터 자치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발달한 그런 곳에서부터 태동이 돼서 왔는데 우리는 제도가 그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 구의원 만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근대에 있어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자체가 완성이 된 이후에 네네. 기초단체의 구의회, 시의회에 거의 뭐 한 50%가 업자들 있죠. 지역 네네. 토건족들, 네네. 뭐 건설업자, 무슨 환경업자 그런 사람들이 저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권에 개입했던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임은 분명해. 아니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게 독일에서 발전해서 일본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네네. 독일은 나라 이름 자체가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렇죠. 분데스 레푸블릭이라고요. 네네. 그래 분데스가 연방이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역사를 갖다가 보면 조그만 나라 한 300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하나하나 그 프로이센, 비스마르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통일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게 이제 그 독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이 나라가 한 나라입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다 통일하기 전까지는 여러 나라가 현으로 수십 개 나라가 그냥 뭐 있었잖아요. 다이묘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일본이라고 한 섬이 전 세계 전체인 줄 알고 거기에서 그 천왕 뭐 천왕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랑은 역사적 배경이 다른데 이게 우리나라에 뭐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하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가 보다 해가지고 들어온 건데 제가 봤을 때에는 네. 근데 우리 현실하고 맞는 건가? 어쨌든 좀 진지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국민의힘이 지금 JTBC 네. 기자를 고발했는데 이게 왜 네. 고발한 거죠? 아니 이 JTBC가 또 이게 또 휘말렸어요. 결국 가짜 뉴스 또 터졌다. 뭐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미디어 법률단에서요. 예. JTBC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금 이제 이 고발을 한 거예요. JTBC 기자를. 기자를. 근데 JTBC에서 고발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저 업무를 방해하면 JTBC 회사가 고발해야지 왜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고발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JTBC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같이 한 게 아니면 본인들도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노사가 동일체인가? 글쎄요. 이 JTBC가 참 이게 참 많이 오르내리죠. 가짜 뉴스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아니 지금 MBC하고 보면은 MBC하고 JTBC, MBC하고 JTBC 이게 문제야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론되는 기자들도 그렇고요. 이 MBC, 뉴스타파, JTBC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KBS, MBC, JTBC에서 약간 뭐 사고 쳐가지고. 네, 문제가 이런 좀 기자들이 있는 지금 어디 가냐면 뉴스타파가 있다면서요? 뉴스타파로 많이 가는. 아니 이번에 이진수 그 방통위원장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뉴스타파의 뭐 무슨 기자, 봉지욱 기자. 네네 그 사람도 또 뉴스타파에 가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사고 치면 그렇죠. 뉴스타파로 다 가서 뉴스타파에서 받아주는. 이거 참 이 시스템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드러나는 거죠. 뉴스타파가 여러 가지 공작
보도 이런 거에 지금 계속 휘말려 있잖아요. 그 중심에 서 있나? 중심에 서 있죠, 중심에. 지금 그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이 이제 이 김모 기자, JTBC 네. 김모 기자를 네네. 고발한 이유가 네. 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이 있어요. 그 맞습니다. 사건과.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사실 이게 좀 쉽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이상했잖아요.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이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해서 1차 브리핑을 했고 네. 공수처가 외압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해서 대통령실로 가니까 거기서 거부권이 행사되니까 다시 와서 또 투표했는데 이 폐기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JTBC가 무슨 보도를 하나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JTBC가 이 기자가 네. 고발당한 이 네. 기자가 지금 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네. 보도한 거예요. 그 보도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명 이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이걸 그 구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뭐 VIP를 거론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도이치모터스 그거 관련된 얘기들도 하면서 지금 결국 계속 이 VIP를 김건희 여사다. 요렇게 지금 엮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 녹취록에서 다 드러난 거죠. 그게 사실상 이제 제가 네. 오늘 출근하면서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네. 뭐 7월 9일 날 네. JTBC 단독이다 이러면서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 네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저도 방송사에서 27년 근무하면서 네. 이런 게 리포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리포트 원고를 쓰면 만약에 제가 1분 30초 리포트 한다 이러면 한 10문장 쓸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10문장 하나하나가 팩트에 근거해서 써야 됩니다. 소설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가장 그 기자들이 기본이죠. 기본이지.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언론인들. 보세요. 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일단이죠. 이 단톡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지금 처음에는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하다가 이제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 김규현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 총선 때 서울 서대문 쪽에 또 공천 공천 신청했어요. 신청도 했었다면서요? 민주당으로 공천 신청했는데 뭐 그것도 거기 싹 뺐다며 또. 변호사끼리 근데. 붙었거든요. 아. 김동아 변호사라고 대장동. 대장동 변호사고. 그렇지. 아니 저 성남 사시니까 잘 아시겠네. 대장동 잘 알죠. 네. 그래서 그 김동아 변호사라고 공천해서 경쟁했는데 떨어졌어요. 아유, 그건 김동아를 주려고 한 자리였잖아. 대장동 변호사. 그럼. 이재명 변호인. 그럼. 그런데 이 김규현 변호사가 그 단톡방 안에 있었는데 네.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종호. 네. 이종호 뭐 블랙펄 뭐 인베스트먼트 대표.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뭐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경호처에 있었던 송모 씨. 네. 뭐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맞아요. 4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임성근 이야기가 나왔지. 아니 거기서 임성근 구명을 그럼 자기들이 한 거네. 그러니까 임성근이 지금 뭐 해병대 1사단장 1사단장에 대해서 VIP에게 내가 말할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JTBC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잘 보세요. 제기하고. 앞으로 MC 멘트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주장이 담긴 녹취판에 대한 저희의 특정 보도, 단독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 네.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쭉 뭐 이야기하면서 녹취록 이런 게 나옵니다.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임성근이 해병대 사단장입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하면서 기자가 이런 멘트를 살짝 곁들입니다. 이어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하면서 이종호 녹취가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치. 군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VIP라는 소리를 들으면 대통령이나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네. 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딱 그렇게 들리죠. 그죠? 그걸 의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짠 거지. 그러니까 이 리포트의 프레임을 이 방송을 그러니까 JTBC 방송 보는 시청자들도 참 이번 기회에 약간 있잖아요. 각성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어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네. 이러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야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구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딱 받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버럭했다. 이거를 계속 갖다 이제 그렇지. 연결하면서 냄새를 피우는 거죠. 냄새를 피우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이 보도가 있고 나서 이게 7월 9일입니다. 네. 있고 나서 그 사이에 그 이종호. 네, 이종호 이종호가- 씨하고 또 아니 그 VIP가 그 저 대통령이 아니야. 김계환 해병대 어? 사령관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이야기한 네. 거예요. 내가 그 임성근 1사단장이 네. 임사단장이 저 날아갈 것 같으니까 VIP인 김계환 해병대 총사령관한테 한다고 이야기한 거야. 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가 문제가 된 거고 이종호 이 사람이 뭐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김건희 여사를 엮으려고 계속 그랬는데 네. 김건희 여사 연락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래서 또 단독 보더라고 또 나와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 맨날 예전 인연 가지고 갔다가 계속 그렇지, 갖다 그렇지. 붙이면 음. 전국에 뭐 김건희 여사 아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요? 어? 지금 7월 15일 날 JTBC가 단독 보더라고 또 보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또. 이거 네, 보면은 네. VIP 김 네. 여사 맞지만 부풀려 말한 것. 참. 이종호 첫 육성 인터뷰. 이 뭐 하는 나라는 사람들이야, 이 이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지금 보세요. 그 VIP가 누구야? 김계환이야? 이랬더니 이종호라는 자가 그 JTBC 기자를 만나서 맞아. 이렇게 해요. JTBC와 진행한 첫 육성 인터뷰에서 네. 이 씨는 다시 VIP가 원래 김계환 해병대 총사령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VIP 대상을 공식 수정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야? 하지만 이게 네. 중요해요. 하지만이 중요하지.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도 없고 네.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면서 예전 인연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완전히 뭐 지금 시청자 가지고 장난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공작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패턴인 거야. 이게 패턴이지. 네, 보니까 지난번에 왜 대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앙님하고 신앙님 김만배. 그때 어? 녹취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다 편집해가지고 마치 거기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 대통령 그때 후보였으니까요. 인 것처럼 아주 막 이렇게 냄새를 피우잖아요. 그래서 막 완전히 시청자들로 하여금 야 이거 대장동의 몸통이 결국은 이 대장동의 이 자금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산저축은행 쪽에서 나온 거고 뭐 이러면서 계속 야 이렇게 댓글이 나네. 저도 김건희 여사 압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우리 말 조심해야 돼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가 이런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뭐 단독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안 엮일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악마의 편집이죠. 악마의 편집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하도 당해가지고 네. 이제 이런 거 딱 나오면 악마의 편집이야. 아니 그러니까요. 딱 아시는 거죠. 네. 이 양치기 소년 되겠어. 이제 언론 기자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JTBC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송을 해놓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제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은 JTBC에서 JTBC가 아니 JTBC가 나서야지 왜?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 아니 본인들이 막 하는 건 언론 자유 탄압한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는 막 무슨 공작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엮으려고 그러고 저는 이게 언론 자유도 이거는 본인들이 보도에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윤리 있잖아요. 이걸 지키는 선에서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놓고 볼 때 그렇죠. 주로 회사 측은 언론과 제작과 편집의 책임성을 좀 강조하죠. 네. 그런데 이제 기자라든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과 제작의 자율성을 좀 주장하죠. 네. 충돌합니다. 사실은 네, 네, 충돌하는데 네, 맞습니다. JTBC 이 회사는 회사가 나서서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면서.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이게 노사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이게 지금 상습범이잖아요. 사실은 JTBC는 지난번 신앙님 사건 가지고도 지금 사과 한번 했어요. MBC는 사과도 안 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도할 때 특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걸 보도할 때는 팩트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안 해놓고 막 그냥 의혹이다 뭐 의혹 공작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해놓고 거기에 대통령들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까지 다 엮어서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또 언론 자유 탄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얘기하고 JTBC가 오후에 회사 명의로 해명을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보세요. 얼마나 이 기가 찬 노릇인지. 국민의힘이 네.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근거 없는
제보 공작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JTBC와 해당 기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하니까 이러는구나. 야, 이거 웃기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고발하니까 또 이제 국민의힘을 공격하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러네. 거죠. 그래서 JTBC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고발을 강행했다. 그러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는 채 기자 개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조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아이고 그대로 말했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아니, 기본적인 그치? 사실 확인 거치지 않은 게 네. JTBC 보도잖아. 그렇지. 근데 무슨 기자 개인 공격한다고 프레임을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프레임을 뒤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더 강자가 돼서 자기들을 공격한다. 그렇지. 뭐 이런 정치 프레임을 권력이니까. 씌우고 있는 정치. 예. 여기 또 그러면서 JTBC 이제 또 기자협회도 뭐 성명을 냈어요. 어. 국민의힘이 임성근 전 사단장 언론 구명 탄압 또 로비 나오네.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네. 경찰에 고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다. 맞아요. 이게 보니까 회사하고 기자협회하고 똑같구만. 아 여기는 어? 노사가 노사 동일체구만. 동일체네. 응? 노사 동일체구만. 훌륭하네 JTBC는. 지금 보면 지금 사고 치는 언론 매체가요. 뭐 JTBC, 뭐 MBC, 뉴스타파 등등이 있는데 이거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네. 노사 동일체라는 거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회사에서는 JTBC에서 이 상황들을 자기들이 사태 파악을 해보겠다.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렇게 건데 나와야 되는 거지. 바로 이거 준비된 네? 것처럼 언론 탄압, 법적 왜냐하면- 대응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얘기하네요. 제가 KBS 안에서 있을 때도 보면은 네. 항상 그래요. 사측은 제작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그렇지. 제작 현업자들은 제작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충돌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책임성을 너무 네. 강조하다 보면은 네, 네. 약간 언론 자유, 제작의 자유가 약간 위축될 수 있고. 아니 그러면서 또 밸런스를 맞춰가는 밸런스 거잖아요. 맞춰가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 공정방송위원회 이런 것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공정방송위원회를 하다가 막 물병도 던지고 이래요. 아 그래요. 서로 막 네. 와 이렇게 물병 던지고 막 이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다 밖에 나갔다가 뭐 또 네. 쉽게 하면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뭐 물 마시고 와서 또 앉아가지고 그래서 합의서도 쓰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조율하는 과정이니까. 조율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네. 이 JTBC, MBC,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노사가 한 몸인 것 같아. 아니 근데 거의 그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부급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다. 노사가 그래서 한 그런가- 몸인 것 네, 같아. 그래서 그래서 서로 그런 것 같아요. 견제와 감시 균형이 안 돼. 음. 우리 공님 JTBC는 허가 취소가 정답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JTBC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신앙님 사건 같은 것만으로도 저거 지금 맞아. 어떻게 보면 TV조선 지난번에는 우리 한상혁 저과 뭐예요? 점수 조작. 네, 점수 조작. 점수 조작. 근데 JTBC 같은 경우는 조작할 필요도 없어. 노사가 한 몸이니까. 그냥 아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방송 이 정도로 사고를 치면 최하점 아니에요? 아니 사실 네. 우리가 지금 저 모든 분야가 초인류 선진국으로 가는데 네. 정치하고 언론이 엉망입니다. 어? 아, 책임을 요즘 안 져 책임을. 진짜 요즘 올림픽 때문에 국민들이 진짜 사실 조금 기분이 좀 좋아지신 기분이 것 같은데요. 좀 좋아지고 있지. 제가 올림픽 네. 볼 때마다 아 정치만 제일 후졌어. 막 언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진 정치 언론. 네, 언론도 올림픽 보도할 때가 차라리 나. 아 참. 지금 방금 우리 박수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JTBC 보도도 문제지만요. 사실 지난 대선 때 신앙님 김만배 그 허위 인터뷰 그거 아유. 진짜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아니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잊혀지면 안 돼요. 이게 워낙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자꾸 이런 정말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거거든요. 옛날에 뭐 있었던 뭐 이회창 그 후보 때 김대호 뭐 생태탕 우리 다 점점 잊혀져 가잖아요. 근데 이 신앙님하고 이 김만배 사건은 1억 6,500만 원이 오가기도 하고 책값으로 책 3권. 책 한 권에 그냥 5,500. 5,500.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그냥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저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반복해서. 지금 사실 멸공TV나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반복해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까먹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 특히 잘 까먹어. 네. 그러니까 신앙님 김만배 그 허위 인터뷰 사건도 똑같습니다. 네. 쭉 뭐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대선 훨씬 6개월 네, 전에 했는데 네, 맞아요. 그걸 녹취록을 딱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중간에 드러내. 중간에 그러니까. 드러내고 앞뒤를 갖다 붙여. 이 맞아요.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총선에 진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선 중에 정말 큰 한 이슈였던 게 이게 최상병 특검이었거든요. 그렇죠. 사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좌파들을 아직 잘 모른다. 더 배워야 된다.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이용을 했어도 신앙님 사건 이런 거 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했어도 좌파 진영의 주특기는 선전선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전선동부도 있고 분위기를 쫙 띄우는 거죠. 난 진짜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 예. 그거 할 때 정동영 의원이 괴벨스 얘기할 때 나 막 웃었잖아. 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과방위에서 이진숙 인사청문회 할 때 이진숙 지명자를 향해서 괴벨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괴벨스 모르시나 누군지? 아니 여기 괴벨스는 좌파에 도마는 거 아니에요? 괴벨스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구만. 저는 진짜 이 JTBC 정원유착 제보공작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 여기 드러나는 그 김규현 변호사 있잖아요. 이 사람을 계속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그 빨간 티셔츠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정말 엄청 열심히 집회에서 박수 치면서 그리고 또 뭐 엄청 울어. 막 울고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때는 진짜 해병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변호사야. 뭐 민변? 뭐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사고를 치네. 이게 이제 그 김규현 변호사가 해병대 근무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해병대 그 예비역 연대라는 희한한 단체에 가입되어 가지고 네. 이 사람이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자, 멀티플레이어. 박정훈 이번에 그 해병 네. 최상병 특검 과정에 네.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박정훈 수사단장. 그것도 하고 박정훈 있고. 수사단장이 변호인이에요. 변호인이구나. 변호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JTBC에는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네. 살짝 신분을 위장한 채 희한한 제보를 하는 거죠. 몇 역이야 1인? 네? 1인 몇 역이야? 그 다음에 민주당 가서는 또 장경태 최고위원을 만나. 거기 가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 즉, 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네. 대통령실을 돌아서 결국 법안은 폐기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스팔트에서는 여전히 해병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된다. 그 불을 지피고 있는 핵심 인물이 김규현이라는 거예요. 공을 세우고 싶구나. 공을 세워서 다음에 공천 받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 모양이네. 어쨌든 그런 모양이네. 이 과정에서 지금 권성동 국회의원이 또 한 건 하셨어요? 김규현을 처음부터 예의주시해가지고 우리처럼. 그렇지. 딱 보고 김규현이 있었던 눈에 거지. 띄거든 사실. 처음에는 김규현이 JTBC에 제보를 했고 뭐 이걸 처음에는 네. 긴가민가 했는데 그치. 박정훈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맞는데 이 김규현인가 처음에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 김규현이 그 인물로 드러나는데 밝히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권성동 국회의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한 건 했더라고요. 한 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김규현이 계속 눈에 띄긴 했어. 거슬리긴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가 있겠구나라는 게 계속 그 최상병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때마다 이 김규현 이 사람 계속 드나들거든요. 여기저기. 그렇죠. 근데 결국 지금 결국 녹취록? 자기들끼리 또 그리고 이 단톡방 이게 지금 결국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이제 그 JTBC를 정조준을 하기도 했는데, 네네. 권성동 의원이 어제 페북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사가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으면 당장 사과를 하고 네. 내부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한다. JTBC. 맞아요. 반성해야지. JTBC 반성하세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잖아요. JTBC가 반성의 기미가 없잖아. 오히려 기자를 막 옹호하면서, 사건 사태를 지금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겠다라는 그런 말도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의 말을 조금 더 드리면은, 네. 김규현 변호사와 JTBC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JTBC가 거짓말을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네. 김규현 변호사의 말이 거짓이라면 JTBC는 거짓말쟁이에게 농락당한 것이다. 그치. 잘 됐다. 대질신문 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멀티플레이어 김규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JTBC는 네. 김규현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대리인이고 네.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건 또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빼고 네. 김 변호사의 코멘트를 마치 제3자인 네. 것처럼 인용했어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시청자들을 이게 속이기 위해서 요런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들을 싹 빼고 그렇지. 네,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일반 시청자들은 사실은 그 뉴스의 맥락을 처음부터 예의주시해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한 컷만 보거든. 네. 한 컷만 보니까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VIP가 이거 개입했구만. 네. 요거 만들어내는 거지. 여기에 또 거론되는 국회의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렇죠? 누구? 민주당 쪽 장경태. 장경태. 네. 장경태. 아주 장경태도 상습범이야. 상습범이야. 이 사람도 계속해서 뭔가 앞장서 가지고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정치하면 되나? 나는 장경태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하지? 젊은 친구가.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보면 청담동 뭐 술집 그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비슷한 패턴들이야 다. 청담동 끊임없이 술집도. 만들어내요. 그 김의겸, 네, 김의겸이잖아. 김의겸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 우리 세금으로 992만 원 받잖아 월급. 맞아. 992만 원. 992만 원. 이준석이 말해서 이번에 또 밝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명색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의사록이 다 남잖아. 요번에 그 최민희가 자기 말한 거 지워달라 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아니 그걸 지워주는 게 어딨어. 말을 조심하든지. 지워달라는 말도 또 녹음이 돼가지고 의사록이 남았어요. 네. 아니 너무 초보야. 아니 그런 사람이 가방위원장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코미디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런 사람을 가방위원장으로 저 선임하는 게 웃긴 거죠. 아니 그리고 어차피 저 누구예요? 최민희 의원은 뭐 물론 지금 다 또 사면 복권을 다 해서 또 국회의원도 나오고 했지만 피선거권 박탈됐다가 그 피선거권 박탈됐을 때 제목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 허위사실유포 아니에요? 허위사실유포. 네. 그렇죠. 그거하고 저 그때 뭐 선거법 위반은 네. 서울시청인까지 들어갔다가 사무실마다 다 인사로 다니다가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게 가가호호 방문이 걸리거든요. 가가호. 아니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이 아니고 과방위원장으로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정말 그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준 막말은 역대급이에요. 압권이지, 역대급. 압권. 네. 갑작스럽게 기사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어서 네. 그 기사가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 좀 드려볼까 해요. 진짜 갑작스럽게 7월 29일 오늘입니다. 네네. 동아일보가 단독 기사를 내요. 네. 검찰이 국정원 산하 전략연 특혜 채용이라는 이유로 서운을 비공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우리는 지금 서운과 관련돼서 사실 너무나 많은 여죄 여부를 따지고 싶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네. 또 월북 탈북 그 어민 북송 사건도 그렇고 진짜 따지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 전략연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전략연 특혜 채용이 뭐길래 서운을 이렇게 비공개로 조사를 했을까? 이 불러서 조사할 거대 담론들이 담론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고 크나큰 정말 게이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걸 왜 꺼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이슈를 갖고 왔습니다. 네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네. 이 전략연이라는 건 또 이 특혜 채용이라는 건 사실 제가 팍 하고 찍혔어요. 특혜 채용 하나 했다고 지금 서해 공무원 그런 그 소각 사건 정말 그 가슴에 맺힙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생명을 보호하지도 못한 그런 정권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데 이 서운이 아마 정시 퇴근했을걸요.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더 큰 건데 특혜 채용했다고 서운을 불러?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전략연 맞다. 술판. 무슨 얘기냐? 전략연은 국정원 산하 사단법인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민간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정원에서 특채로 연구하는 박사들 있죠. 대북 관련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갖가지 국정 첩보와 정보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특혜 채용을 해서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리포트를 내고 국정원에 많은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연구 보고서를 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술판이 벌어졌어요. 와, 이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 그게 바로
2022년 9월 달에 특종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조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부원장이에요. 이 연구원에. 네네. 연구원의 부원장이면 꽤 높은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원장은 주로 국정원 출신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맡느냐? 행정 실무를 맡는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안살림을 맡는 거죠. 모든 살림을. 네. 그런데 이 조모 씨가 서훈 국정원장이 낙하산으로 꽂아 넣어요. 받아서 그냥 이 사람 넣어. 그래갖고 그냥 채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대북 관련이거나 첩보거나 정보거나 이런 업무를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왜 저기 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관을 한 게 딱 공직이 한 번이에요. 그 위에는 캠프에만 있었어요. 노무현 캠프, 문재인 캠프. 특히나 제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미래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미래연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래연이 노무현 재단 부설 단체거든요. 이 노무현 재단 부설 비영리 사단 법인인데 이 부설 미래연이 이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변경이 돼요. 네네. 거기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의 그 캠프 요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 낙하산으로 특채를 했다, 꽂아 넣었다. 이게 지금 오늘 서훈을 부른 이유인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시에 이 조모 씨가 한 행각이 정말 뭐 그로테스크합니다. 아무리 국정원의 산하기관이어서 좀 공개가 되는 기관이에요. 이거는 국정원처럼 헌정능에 있지 않고 따로 뭐 그 강남의 모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곳이에요, 거의.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연구원들,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 부원장이 이 빌딩의 604호를 연구원 비용으로 개조를 해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네. 거기다 갑자기 호화 침대를 들여놓고요. 반짝반짝하는 벽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트인 옷차림의 여성들이 네네. 밤 10시에 들어와서 새벽 5시에 나갑니다. 좀 야한데? 아니 그 사진도 있어요 지금. 그 네네. 중앙일보가 특종한 사진, 조선일보가 특종한 사진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구독자들한테 여기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CCTV에 버젓이 찍힙니다. 네네. 이렇게 그래서 1년여를 완전히 무슨 그 유흥주점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 여성들을 들락거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밤새서 연구하는 연구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술 취한 어떤 남자가 문을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경비원한테 네네. 내가 부원장 친구야 문 열어. 그래갖고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더라. 네네. 이게 1년여 동안 지속되더라 이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국정원의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술판을 1년 동안 벌였는데 나중에 정말 이렇게 나중에 기사화 됐다. 얼마나 문재인의 정말 그 뭐랄까요 그 권력이 대단한지. 여기가 북한입니까? 응? 북한인가? 상상이 가십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드러나자 더 기가 막힌 사실들이 이제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네네. 안에서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저기 서훈에 서슬푸른 서훈의 국정원장이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했는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이겁니다. 바로 이제 강찬호 기자 이제 목요일 날 오는 강찬호 기자가 투머치 토크에서 이거를 또 상세 보도를 해요. 특종을 했어요. 밤에 여성들 들어왔다 새벽에 나갔다부터 부원장 친구도 동석해서 만취해 나가고 새벽 1시에 부원장 친구다 문 열라 얘기하고 문제의 604호는 1년 동안 자기 집처럼 쓴 여성도 있더라. 이 여성은 부원장 명의의 차를 몰고 밤에 왔다가 새벽에 나가더라. 나갈 때 매번 음식 쓰레기를 버려서 이 안에서 숙식을 계속 해결했다더라. 라는 내용의 강찬호 기자의 지금 특종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특종이 있어요. 이 특종 기사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이 전략형 부원장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로 개조해갖고 술집 여성과 파티를 연 친문 부원장인데 이자가 그 안에서 한 일이라고 뭔지 아십니까? 경비원들이 밤에 네네. 24시간 이렇게 교대를 해요. 24시간 근무하고 네. 국정원 기관이니까 산하기관이니까 그러면 야식하라고 컵라면 먹고 네. 뭐 하라는 비용으로 한 달에 1인당 15만 원이 책정돼 있대요. 그걸 다 없앴다고 합니다. 네네. 그게 불필요하고 네. 예산을 낭비한다 해갖고 없앴다고 합니다. 네네. 자기는 수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초호화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역시 강찬호 기자의 단독 기사로 이때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서훈 전 국정원장이 사실은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훈의 특기 그 국정원은 그게 국내 파트, 해외 파트, 그 다음에 대북 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훈 원장은 대북 파트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1997년에 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캐도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2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이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리오남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2008년에 리오남하고 만난 사람이 서훈이었어요. 근데 그때 서훈의 직책이 뭐였느냐? 네. 국정원의 대북전략 국장이었고, 국장이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비리지고 뭐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저분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추측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더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2019년 말에 2019년 11월 29일에 우리나라 가스공사 있잖아요. 네네. 그 가스공사의 차장이 출장을 가요. 네. 어디로 출장 가냐면 블라디보스톡으로 출장 가거든요. 네. 그런데 왜 출장 가느냐? 출장의 명목은 뭐냐면은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 경제 현황 조사 명목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이렇게 뭐 개발해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당시 사장이 최이봉 씨였어요. 그 최이봉 씨 누군지 아시죠? 그때 청와대 무슨 뭐 비서관도 하고 그 산자부 차관까지 했나 아마. 산자부 차관 최이봉. 네네. 그런데 그 최이봉 사장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스공사 차장이 그 블라디보스톡 출장을 가는데 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리오남을 만나요. 오. 가스공사 차장이. 오. 블라디보스톡 제가 못 가봤는데 거기 롯데 호텔이 있대는데 네. 거기서 리오남을 만났는데 리오남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북한이 러시아 가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가스공사가 사줄 수 있느냐? 이거를 해결하려고 가스공사 차장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출장을 갔다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몇 년이죠, 그게? 이게 그 2019년. 아, 그럼 다 막혀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규제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국정원장이 누구였느냐? 서훈이요. 그때 국정원장이 서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주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 게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12월 1일에 그 우리나라 돌아오거든요. 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그 블라디보스톡 갔다 오는데 그 다음 날인 귀국한 다음 날인 12월 2일에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현철 장관 네네. 기억하시죠? 네네. 김현철 장관이 원산 갈마 지구 개발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변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당시에 정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유엔 제재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스는 불가능해요.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거든요. 러시아도 이미 대북 제재에 그때는 아까 그 단일 대오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직접 못 주니까 우리가 받아서 우회로 해갖고 비공개적으로 보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네. 북한에다가 어떻게든 돈을 보내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던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그것이 다 지금 쓰레기 풍선으로 다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 이왕 얘기 나온 거, 국정원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네. 자, 우리가 안부수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당시에 경기도 의회의 의사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도 몇몇 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거 저기 20억 주면 안 된다. 그 아태협에 네네. 저기 없다. 근거가 대북 그 네네. 사업을 한 경력이 하나도 없다. 네네. 이 사람들이 한 건 고작해야 유해, 그러니까 당시에 일제시대 때 끌려간 그런 사람들이나 그 태평양 전쟁, 태평양 네네. 전쟁 때 그 사람들의 유해를 지금 그 다시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은 했을지언정 그것이 대북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경기도를 대신해서 이걸 어떻게 맡기냐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그 이후에도 안부수의 아태협이 각종 어떤 경기도와 엮여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월간조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당시에 국정원이 네네. 나서서 자기들을 제어를 했다. 그러면서 너무 도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너무 저기 나서면 다친다. 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두고두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당시 국정원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문재인의 통제를 받고 서훈의 통제를 받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 하는 대북 사업의 상황들은. 근데 그 브레이크를 안 걸고 도리어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경기도 의회 의원들을 막았어요. 네네. 제어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연대에서 하는 그 대북 사업과 관련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대북 사업과 관련된 뭐 논문이나 혹은 그때 주제 때문에 그날에 떠오르는 발제자가 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금 떠올랐는데 그때 내용은 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 정부 차원에서 대북 사업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자체들이 나서야 된다. 지자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나서야 되느냐에 네. 대한 구체적인 논문들이 네. 주로 좌파학자들 해갖고 거의 제목이 이거예요. 지자체가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방법들, 우회할 수 있는 경로.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그것을 할 때 이 대북 제재를 또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문들이 그때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담론들이. 네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당시에 문재인은 서훈을 시켜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지만 지자체가 하는 것들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혹은 독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북한은 핵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을 완성했어요. 미사일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고체 연료거든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인공위성 있지 않습니까? 군사위성으로 한반도를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체 연료가 왜 중요한 거냐면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에다가 자동차가 달리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을 어디서 넣습니까? 주유소에서 넣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사일에도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액체 연료라고 그러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시하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투발 지점을 파악하는 게 원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주유소 뭐 여기 뭐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중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미사일이 딱 와가지고 갑자기 미사일에다가 기름 넣는 걸 딱 보인다. 그럼 쟤네들이 저거 쏘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로 쏜다. 거기에 핵탄두가 실려 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이게 그 배터리가 탈착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체 연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미사일에 고체 연료가 돼 버리면 미사일에다 고체 연료를 딱 붙이고 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데서나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그런 그 절차가 생략되니까. 그런데 그 고체 연료화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난해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쪽 담당하는 과학자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딱 들어봤더니 미사일의 마지막 단계는 고체화, 연료의 고체화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고 북한에다 어떻게 하면 돈 좀 뭐 이렇게 뭐 못할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북한은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한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전략연에 특혜된 사람, 특혜 채용된 사람 조모 씨입니다. 이 조모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무현 재단 산하 미래발전연구소에 있던 사람이라고, 노무현 재단 부설인데 월간조선의 기사 2020년 6월호를 보면 이게 문재인의 선거 조직이었다. 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의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미발련이 바로 미래연구원이 바로 그 문재인의 선거 조직이었고, 그렇다면 노무현 재단은 사실 비영리 사단 법인 의무로 정치 활동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재인의 선거 조직을 운영했다라고 이제 이코르가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 네네. 제가 정병께 한 가지 의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유시민이 네. 500만 원의 벌금을 네. 후회할까요? 저는 유시민이 500만 원의 벌금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 지켜냈으니까. 뭐를요? 뭘 지켜내? 노무현 재단 계좌를. 거꾸로. 그런가? 왜냐하면 네네. 설레발을 쳤거든요. 네네. 어떤 설레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 내 네네. 계좌를 들여다봤다 였어요. 네네. 얘기는. 네. 즉 거꾸로 얘기하면 들여다보면 안 될 거였어요. 네네. 근데 들여다보기 전에 들여다봤다고, 검찰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들여다봤다고 미리 설레발을 쳐서 네. 도리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네. 낼 수도 있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계속 그렇게 노무현 재단의 검찰이, 우리는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동훈을 생각하잖아요. 한동훈이 이 모든 것들을 해갖고 해서 그 이동재랑 그때 막 이 검언 유착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니까 유시민이 한동훈을 지금 올가매려고 그런 얘기를 하나보다 했는데, 네네. 사실 그때도 제가 계속 라임 때문인가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때 왜 라임에 엮여갖고 유시민이 라임에서 돈 받았다, 강연도 하고 네네. 이봉현이한테 뭐 돈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얘기인가? 라고도 싶었는데, 저는 바로 이 문재인 캠프의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 노무현 재단 돈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쓰였겠다. 그리고 거기에 돈도, 왜냐하면 여기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돈을 세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다. 에이, 설마 노무현 재단이 먹사연도 아니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전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드는데.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어쨌든 유시민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뭔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조모라는 사람, 조모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수사가 사실 막 이루어진다 하면서 제가 오늘 쭉 찾아봤는데 네네. 결론이 안 났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서운 뭐 요 정도를 갖고 왜 서운을 불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